당신은 지도자의 달콤한 목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자유를 꿈꾸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든 적이 있나요? 불안과 소외 속에서 누군가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요. 놀랍게도 수십 년 전 가이아나 정글의 그날 9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공포와 희망의 덫에 걸렸어요. 지미 존스의 이야기 속에 당신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 역설적인 평화는 오늘 당신의 내일, 진짜 자유를 깨닫게 해줄 힌트예요. 속박된 마음을 풀어주죠.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보세요. 역사 속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깊은 잠에 들어보아요. 비가 내리는 정글의 공기는 무거웠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습한 바람이 피부를 적시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1978년 11월 18일 가이아나의 존타운. 이곳은 낙원으로 불리던 땅이었다. 푸른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하얀 건물들,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마을. 그런데 왜 9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독이 든 과일 주스를 입에 물고 누워있는가?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영원한 잠에 들기 전 미소를 지은 듯했다. 이 역설적인 평화 속에 숨겨진 공포가 지미 존스의 이야기다. 깊이 숨을 쉬며 그날의 공기를 느껴보자. 정글의 흙냄새, 축축한 땅의 감촉. 존스교의 신도들은 아침에 일어나 합창을 불렀다. 아버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긴장된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오늘은 그날인가?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고 노인들은 지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미 존스, 그들의 구원자이자 지도자.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우리는 자유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흘렀다.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이제 카메라를 멀리 당겨보자. 지미 존스는 1931년 인디애나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설교를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그의 카리스마는 타고난 것이었다. 1950년대 인디애나의 펜트코스트 교회에서 그는 피플스 템플을 세웠다. 처음에는 인종 통합을 외쳤다. 흑인과 백인,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여 춤추고 기도했다. 그의 설교는 불꽃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청중은 열광했다.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간 그는 정치인들과 손잡았다. 시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그의 교회는 무료 식사와 의료를 제공하며 수천 명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제가 시작되었다. 정글 속으로 돌아가 보자. 1977년 존스는 미국 언론의 조사를 피해 가이아나로 이주했다. 존타운 400헥타르의 땅. 처음에는 꿈같은 낙원이었다.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과일을 따먹었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들판에서 노동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롭다. 존스의 말에 신도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왔다. 울타리가 세워지고 경비원들이 총을 들었다. 밤이면 감시등이 켜지고 마이크로폰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한 여인이 속삭였다.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들켰다. 공개 비판 시간, 웨이팅 타임이라 불리는 모임에서 그녀는 고문당했다. 다른 신도들이 그녀를 때리고 모욕했다. 공기는 땀과 두려움 냄새로 가득 찼다. 역사적 맥락을 더 넓혀보자. 1970년대 미국은 컬트 열풍의 시대였다. 찰스 맨슨의 살인 집단, 헤븐스 게이트의 자살. 존스는 그 흐름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인종차별에 맞섰다. 하지만 그의 교리는 점점 왜곡되었다.
혁명적 자살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19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는 신도들에게 연습을 시켰다. 독약을 넣지 않은 주스를 마시며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그는 FBI와 CIA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믿었다. 편집증이었다. 가이아나로 간 후 그 편집증은 절정에 달했다. 녹음된 테이프들, 지금도 남아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는 영웅적으로 죽을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배신했다. 다시 장면으로. 1978년 11월 18일 미국 의원 레오 라이언이 도착했다. 그의 비행기 착륙 소리가 정글을 울렸다. 신도들은 환영했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몇몇이 라이언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망치고 싶어요. 그날 밤 공항으로 향하던 라이언 일행은 총에 맞아 쓰러졌다. 존스의 부하들이 쏜 총알이었다. 그 소식이 존타운에 전해지자 존스는 모임을 소집했다. 대형 천막 안 900명이 빼곡히 앉았다. 공기는 숨막힐 듯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긴장된 숨소리. 존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이제 우리 차례다. 혁명적 자살이다. 그는 먼저 과일 주스에 시안화물을 타 넣었다. 아이들부터 시작했다. 어머니들이 숟가락으로 주스를 물렸다. 맛있지?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아이들의 입술이 푸르게 변했다. 그 다음 어른들. 1명, 2명. 누군가는 저항했지만 경비원들이 총을 겨눴다. 바닥에 시체가 쌓였다.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물들었다. 존스 자신도 총으로 자살했다. 이 비극의 의미는 무엇일까? 존타운은 컬트의 완벽한 실험실이었다. 존스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다. 그는 심리적 통제를 마스터했다. 사랑 폭격, 러브 bomбing, 고립 공포 조장. 신도들은 가족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바쳤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브레인워싱의 전형으로 본다. 냉전시대의 방공산주의 공포가 존스의 편집증을 키웠다. 900명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컬트 규제 법안이 강화되었고 드링크 더 쿠어레이드라는 표현이 생겼다. 하지만 더 깊은 교훈은 인간의 취약성이다. 절대적 지도자를 따르는 위험. 정글의 밤이 깊어간다. 비가 그치고 별들이 떠올랐다. 존타운의 시체들은 썩어가고 있었다. 구원자들은 도착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생존자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믿었다. 그게 우리의 감옥이었다. 이제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질 무렵 이 이야기는 꿈속으로 스며든다. 평온한 잠 속에서 역사를 되새겨보자. 지미 존스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며 약 파르마이 핫자.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총성이 메아리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손을 맞잡고 있었다. 1978년 11월 18일 가이아나 정글 깊숙이 존타운. 평화의 공동체라 불리던 이곳에서 죽음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기 중에 습기 찬 열기가 스며들었다. 야자 잎사귀가 바람에 속삭이듯 흔들리는 밤. 콩그레스만 레오 라이언의 비행기가 착륙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라이언은 의원으로서 이 인민의 성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러 왔다. 짐 존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몇몇 신도들이 속삭였다. 도망치고 싶어. 그 목소리는 정글의 풀벌레 소리처럼 작았지만 운명을 바꿀 씨앗이었다. 갑작스런 총성. 공항 활주로에서 총알이 날아들었다. 라이언 의원과 그의 일행, 기자들, 그리고 탈출을 꿈꾸던 신도들. 레리 레이턴이 먼저 총을 쐈고 이어
보안 요원들이 쏟아부었다. 피비린내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의원의 가슴에 총알이 박히고 NBC 기자의 몸이 무너지며 쓰러졌다. 5명이 그날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은 정글 속으로 도망쳤고 그 소식은 조운타운으로 급히 전해졌다. 존슨은 분노했다. 배신자들이다. 연방정부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제 줌아웃 해보자. 짐 존슨은 1931년 인디애나에서 태어난 전도사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민의 성전을 세웠다. 1960년대 히피 운동의 물결 속에서 그는 인종 통합과 공산주의 이상을 설파하며 수천 명을 모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학대와 조작이 만연했다. 백상아리 테스트라 불리는 가짜암 진단으로 신도들을 통제했다. 1970년대 중반 세금 체납과 스캔들로 미국을 떠나 가이아나로 이주했다. 900명 이상이 정착한 조운타운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고립된 감옥이었다. 라이언의 방문은 그 약점을 드러낸 결정적 순간, 미국 의회가 개입한 탓에 존슨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시 장면으로 조운타운의 대형 천막 안, 전기램프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존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혁명이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신도들은 바닥에 앉아 아이들을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공기 중에 달콤한 과일 향이 섞여 들었다. 플레이버 에이드. 평소 아이들에게 먹이던 음료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청산가리가 타월에 스며들어 준비되었다. 존슨은 마이크를 쥐고 외쳤다. 자살은 혁명이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첫 번째 줄이 섰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숟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맛있어, 자기야. 마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천막을 채웠다.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먼저 마셨다. 그들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거품이 입가에 고이고 눈동자가 풀렸다. 어른들은 울부짖었다. 하나님 왜? 누군가는 거부했다. 그들은 총에 맞아 쓰러졌다. 백인 여인 앤니 모레는 편지를 쓰며 자살했고 존스의 시신은 총상으로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땅이 진흙탕이 되고 시체 더미가 쌓였다. 이 끔찍한 밤, 구익힐 8명이 죽었다. 역사상 최악의 단일 비행 자살 사건. 하지만 줌아웃으로 보면 이는 컬트의 어두운 심리를 드러낸다. 존슨은 메시아 콤플렉스를 보유한 전형적 카리스마 리더였다. 밀그램 실험처럼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 본능을 이용했다. 가이아나는 고립으로 탈출을 막았고 아포칼립스 프로페시를 반복하며 공포를 심었다. 라이언의 방문은 외부 시선을 허락한 실수였다. 만약 더 일찍 개입했다면 미디어와 정부의 무관심이 비극을 키웠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존스가 신이었다. 정글의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미군 헬기가 도착했다. 시체를 수습하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광경은 사진으로 전 세계에 퍼졌다. 조운타운은 잿더미가 되었고 인민의 성전은 영원한 경고가 되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비의 소리를 상상해 보아라. 평화가 다가온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라. 잠이 올 무렵 그 밤의 속삭임이 잊혀지길. 총 한국어 문자수 약 4,200자. 천천히 낭독 시 30분 소요 예상.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빛들. 전쟁의 포화가 잦아든 홍콩의 밤하늘 아래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194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이곳은 폐허의 정적 속에서 생명의 고동을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골목,
습기 찬 공기와 섞인 먼지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둠을 가르는 희미한 램프 불꽃. 여기는 구룡요사에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법 외의 지대였다. 상상해 보십시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홍콩이 영국 식민지로 돌아온 그 순간,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 작은 요새는 원래 청나라 시대의 방어 시설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를 입은 수많은 중국 본토 난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국공내전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홍콩으로 피신했다. 좁은 문을 통해 밀려드는 사람들, 그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비가 내리는 밤 진흙탕 길에 발이 빠지는 소리, 젖은 옷에서 풍기는 비린내와 땀냄새.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알았으나 곧 혼돈의 도가니로 변모했다. 영국 당국은 요새를 군사구역으로 선포했다. 한편 중국은 이 땅이 자기네 영토라 주장하며 경찰 파견을 꺼렸다. 결과는 명백했다. 1988년 법의 공백이 생겼다. 그 틈새로 들어선 것은 삼합회, 홍콩의 오랜 암흑 세력이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했으나 위협적이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의 차가운 빛. 삼합회는 난민들을 조직화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를 따르라는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퍼졌다. 그렇게 구룡요사에는 무정부의 제국으로 거듭났다. 줌아웃 하여 보자. 이 현상은 전후 아시아의 지정학적 혼란을 상징한다. 영국 중국 간의 주권 다툼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시작된 홍콩의 식민지화가 냉전 시대에 재점화된 것이다. 난민 유입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절정에 달했다. 수십만 명이 홍콩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구룡요사에는 그중 극히 일부 불과 2만 평방미터의 땅에 3만 명 이상을 수용했다. 인구 밀도는 지구상 최고, 건물 하나당 50명이 넘는 압축된 생태계였다. 이는 도시화의 병리학적 사례, 법의 부재가 어떻게 자연 상태를 재현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시 장면 속으로. 1950년대 초 요새의 골목은 이미 미로였다. 비좁은 통로에 쌓인 쓰레기 더미, 썩어가는 음식 냄새와 하수도의 악취가 뒤섞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은 피어났다. 무허가 치과의사가 골목 치과에서 환자의 이를 뽑는 소리, 날카로운 끌소리와 환자의 신음, 불법 마약 제조소에서는 헤로인 연기가 새어나왔다. 램프 불빛 아래서 끓는 주전자, 화학약품의 톡 쏘는 냄새. 삼합회는 카지노를 열었고 매춘부들의 웃음소리가 밤을 채웠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놀며 어머니들의 세탁소리가 물방울처럼 떨어졌다. 공기 중에 떠도는 습한 열기, 피부에 달라붙는 끈적임. 이곳은 지옥이면서도 낙원이었다. 법이 없으니 모든 것이 가능했다. 난민들의 일상은 생존의 전쟁이었다. 새벽에 깨어나는 소리, 벽돌과 판자를 쌓아 올리는 망치 소리. 3층, 6층, 10층으로 쌓여가는 건물들. 창문 없는 방 안, 가족들이 몸을 웅크리고 잠드는 모습.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 불을 피우는 연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삼합회에 돈을 바치는 아버지의 한숨. 그러나 이 무질서는 창의성을 낳았다. 무허가 공장들이 생겼다. 플라스틱 장난감 공장, 전자부품 조립소.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작업자들의 대화가 골목을 메웠다. 오늘 생산량은 어제보다 많아라는 속삭임. 경제는 삼합회의 보호비로 유지되었으나 놀랍게도 번영했다. 지적 관점에서 보자. 구룡요새의 성장은 비공식 경제의 전형이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인구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삼합회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다.
분쟁은 그들의 재판으로 해결되었고 세금 대신 보호비가 거쳤다. 이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론을 연상시킨다. 자연 상태에서 강자가 질서를 만든다. 그러나 이 질서는 폭력적이었다. 1956년 더블랜 폭동에서 요새는 반영국 시위의 요새가 되었고 중국의 지지를 받았다. 영국군이 포위했으나 내부 진입은 포기했다. 왜냐하면 내부는 이미 타자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냉전의 프록시 전쟁, 이데올로기 충돌의 상징이었다.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1960년대 요새는 수직의 나락으로 변했다. 14층 높이의 건물들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풍경. 창문에서 뻗은 빨랫줄, 바람에 흔들리는 옷가지들. 낮에는 공사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드릴의 날카로운 울림, 먼지가 피어오르는 하늘. 밤이 되면 넌사인이 번쩍였다. 불법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멜로디, 웃음과 싸움소리, 마약 중독자들의 비틀거리는 발걸음, 벽에 기대어 헐떡이는 숨소리. 무허가 의사들은 주사기를 쥐고 환자를 돌봤다. 조금만 참아 라는 다독이는 목소리. 아이들은 이 혼돈 속에서 자랐다. 학교 없는 골목에서 서로 가르치며 꿈을 키웠다. 이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었나? 첫째, 저렴한 임대료. 한 달에 몇 홍콩 달러로 방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일자리. 삼합회 네트워크가 공장을 채웠다. 셋째, 자유. 세금 없고 규제 없는 세상. 그러나 대가는 컸다. 위생은 최악이었다. 하루 1인당 물 중리터. 정의는 불법 도둑 전기로 밝혀졌다. 병원 없는 곳에서 질병이 만연했다. 폐렴, 홍역, 마약 과다.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래도 사람들은 머물렀다. 왜냐하면 밖은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1970년대 들어 구룡요사에는 최종법 5의 지대로 불렸다. 영국은 1963년부터 철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주민 1만 명이 저항했다. 이게 우리의 집이다 라는 구호. 중국도 개입을 꺼렸다. 결과적으로 요새는 자율 통치를 이어갔다. 이는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의 사례다. 제국주의의 잔재가 어떻게 로컬 주권을 낳는가? 인구는 3만 3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밀도는 킬로미터당 200만 명, 맨해튼의 10배. 이 수직의 악몽은 현대도시 계획의 경고였다. 무질서가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마지막 장면. 1980년대 초 요새의 심장부. 빽빽한 인파 속을 걸어보자. 발밑에 쌓인 쓰레기, 미끄러운 물웅덩이. 위로는 케이블이 얽힌 하늘. 공기 중에 섞인 음식 냄새. 볶음밥과 생선 튀김의 고소함. 삼합회 두목의 집 앞. 경비원들의 낮은 대화. 오늘은 조용하군.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이곳은 지옥의 불꽃. 그러나 인간 의지의 불꽃이었다. 구룡요사에는 그렇게 무정부의 제국으로 피어났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여운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밤이 깊어갑니다. 평화로운 잠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넌사인이 고요한 빗소리에 젖어 흐려지는 그곳. 1993년 여름 구룡성 자유의 좁은 골목은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습한 열기와 중국 요리 냄새, 그리고 희미한 마약 연기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발밑 콘크리트는 끈적거리는 물웅덩이로 미끄러웠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불법 전기선이 얽혀 춤을 추듯 흔들렸다. 한 여인이 창가에 서서 손님을 유혹하듯 손짓하고 멀리서 총소리가 메아리쳤다. 이곳은 법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제국, 구룡성자이었다. 자유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러나 공포로 물든 도시, 상상해 보십시오. 1949년
중국 내전의 여파로 영국 식민지 홍콩에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밀려들었다. 그들은 산 위 험준한 구룡치우링에 자리 잡은 오래된 요새, 구룡성 자유로 몰려갔다. 원래 청나라 시대의 방어시설이었던 이곳은 1898년 신계약으로 영국령 벽 안 영토가 되었다. 법 집행관조차 발을 들이지 않는 땅. 1950년대 초 2만 명이 살던 인구는 196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 1993년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2.6헥타르의 땅에 빼곡히 들어선 300채 이상의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미로 같은 구조를 이루었다. 건물 하나가 10층을 넘고 층층이 연결된 통로와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다.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공기순환은 환풍기 소리에 의지했다. 이곳은 도시의 심장부에서 고립된 살아 숨쉬는 괴물이었다. 골목 깊숙이 들어서면 홍등가가 펼쳐진다. 1970년대 사마표에 산 하고이 마피아들이 장악한 이 구역은 매일 밤 수백 명의 여인들이 일터로 삼았다. 희미한 붉은 불빛 아래 비단 치마가 스치고 웃음소리가 섞인 속삭임이 들려온다. 한 여인은 창턱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먼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생존의 결의가 스며들어 있었다. 여기서 돈을 벌면 가족을 먹일 수 있어. 경찰은 오지 않아. 실제로 1980년대 조사에 따르면 구룡성 자유의 30% 이상이 성매매 시설이었다. 마피아는 보호비를 걷고 경쟁 세력을 총으로 제압했다. 1987년 14K 갱단과 시니리엔 이수 간의 전쟁으로 50명 이상이 사살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골목에서 시체가 치워지는 동안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천천히 숨을 쉬며 그 광경을 느껴보십시오. 검은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습기찬 공기가 코를 자극한다. 플라스틱 천 아래 야시장이 펼쳐지고 불법 담배, 마약, 총기, 심지어 야생동물이 거래된다. 한 상인은 손바닥만 한 공간에서 해삼과 코뿔소뿔을 팔았고 옆에서는 헤로인 주사기가 은밀히 오갔다. 1970년대 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구룡은 아시아 최대 마약 유통 중심지였다. 하루 100만 홍콩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 마피아 보스들은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통치하며 하수도를 통해 무기를 밀수했다. 주민들은 이 혼돈 속에서 번영했다.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까지 이곳에 진료소를 차렸다. 법 없이도 자치가 이뤄진 셈이었다. 1984년 주민 리호이, 리엔리 하이리엔은 회고록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경찰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어둠의 대가였다. 건물은 무분별하게 쌓여 구조적 불안정을 드러냈다. 1960년대 대홍수 때 수백 명이 고립되었고 화재는 매년 발생했다. 1953년 화재로 500채가 불탔으나 소방차조차 들어올 수 없었다. 공중보건은 최악이었다. 1987년 영국 보건조사에서 주민 90%가 폐 질환을 앓았고 하수도는 길거리로 넘쳤다. 아이들은 좁은 통로에서 놀았고 노인들은 어두운 방에서 평생을 보냈다. 마피아 전쟁은 공포를 키웠다. 1990년대 초 이츠사케 갱단 리더가 참수당한 사건은 전설이 되었다. 피가 골목을 적시고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그 밤. 지금 카메라를 당겨 역사적 맥락을 보십시오. 구룡성 자인은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1898년, 99년 조계 신계약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영국에 넘겼으나 구룡성 자인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1940년대 일본 점령 후 영국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통제권을 주장했으나 중국은 반대했다. 1963년 공동관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찰은 벽 밖이라 발을 끼지 못했다. 이는 냉전시대 홍콩의 모순을 상징한다.
자본주의 번영 속에 숨겨진 무정부 지대. 학자들은 이를 실패한 국가 모델로 분석한다. 제인 제이콥스 같은 도시 이론가는 구룡을 자발적 질서의 사례로 보았으나 대부분은 디스토피아로 규정했다. 현대 도시학자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구룡은 신자유주의의 극단, 규제 없는 개발의 미래라고 썼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1993년 가을. 중영 공동성명에 따라 홍콩 반환을 앞두고 영국과 중국이 합의했다. 1994년 1월 14일부터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다. 불도저 소리가 메아리치고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주했다. 한 노파는 마지막 밤 창가에 앉아 불꽃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곳은 우리 왕국이었다. 철거 현장은 먼지가 피어오르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너지며 과거를 삼켰다. 남은 유적은 공원으로 변모했으나 그 아래 여전히 어둠의 메아리가 맴돈다. 구룡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난다. 브라질 파벨라, 필리핀 슬럼, 심지어 디지털 다크웹까지. 법 없는 자유는 번영과 파괴를 동시에 낳는다. 이 제국은 무너졌으나 인간 본성의 그림자는 영원하다. 이제 눈을 감고 그 골목의 빗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고요한 밤이 다가옵니다. 평화로운 잠으로 송 스타레 비비 왈자.